안녕하세요. 단밤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 옛 속담에 얽힌 재미있고 의미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짧은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꿈을 꾸게 해줄 거예요. 그럼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드럽고 따뜻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옛날, 아주 먼 옛날, 진시황이라는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보는 걸 싫어했고, 또 자신보다 오래 살 것 같은 사람도 몹시 미워했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만을 먹어야 했고, 가장 고급스러운 옷만 입어야 마음이 편했죠. 이런 그의 성격 때문에 신하들은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진시황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불로초였습니다. 불로초는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약초였는데 진시황이 이 불로초를 꼭 구해오라고 명령해서 생겨난 말이라고도 하지요.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튼튼한 성을 쌓으라고도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은 매일 끌려다니며 그 성을 쌓아야 했고, 그 길이는 무려 말린에 이를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규모의 성을 난리장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은 또 군사 10만 명을 시켜 황하강에서 물을 길어 큰 동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그 동이가 얼마나 컸는지 10만 명의 성에 1000만 명의 군사가 물을 부어야 겨우 채울 수 있었지요. 그 동이에 물을 부으면 부어도 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동이를 화수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재물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가 계셨고 땅속 저승에는 염라대왕이 계셨습니다. 두 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직사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사신이었어요. 직사는 옥황상제로부터 명을 받아 염라대왕에게 전하는 일을 맡았지요. 염라대왕은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일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염라대왕은 직접 저승사자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도령이라는 직사를 통해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는데 강도령은 언제나 신경이 쓰이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칭찬을 받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명령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데려가면서도 강도령을 원망했습니다. 어느 날 염라대왕은 까마귀를 불러 저승 명부를 주며 강도령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까마귀는 그 명부를 물고 강도령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까마귀는 명부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힘껏 물고 길을 갔죠. 그때 어디선가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죽어라 일만 하는구나. 저건 뭐지? 까마귀는 괜히 속상해졌습니다. 자신은 부지런히 일하는데 놀고 있는 다른 까마귀들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는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놀고 있던 까마귀 무리가 먹고 있던 말고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침이 꿀꺽 넘어갈 정도였어요. 까마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말고기를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저승 명부를 입에 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고기를 맛있게 먹었죠. 바람이 불어 명부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말고기를 먹은 까마귀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며 당황했습니다. 강도령에게 뭐라고 전하지? 하며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까마귀는 강도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전하는 말이라며 명부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죠. 염라대왕께서 아무나 잡아오라 하셨소. 그 말을 들은 강도령은 저승사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무나 잡아오라는 말에 어린아이부터 죽을 때가 안 된 사람까지 무차별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고 죽고 병들었으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늘어났지요.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잘 잊어버릴 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까마귀가 저승 명부를 잃어버려 일에 실수가 많았던 이야기에서 유래했답니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나 자꾸 실수하는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이죠. 옛날 조선 광해군 시절 한 마을에 이양복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재치 있는 소년이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이양복은 어머니의 품에서 세상의 따뜻함과 인내를 조금씩 배워갔지만 동시에 그 시절 어울리지 않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마을에서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세상의 무거움을 견뎌내던 그는 공부보다는 그저 그날그날 시간을 흘려보내며 장난치고 노는 데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대장간이 있었는데 이양복은 그곳 근처에서 매일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장간 주변에서 작은 쇠조각 하나를 발견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지요. 공부해야 할 나이에 왜 그런 쓸데없는 짓만 하느냐.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작은 행동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양복의 행동은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불량배 노릇을 하며 대장 노름을 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로운 쇠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으는 습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했습니다. 조그만 쇠조각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꼭 쓸모가 있을 거란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일까요? 이양복은 매일 하나씩 쇠조각을 모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도박에 빠져 대장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름에 손을 대면서 점점 일터가 엉망이 되고 결국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로 나앉고 말았습니다. 대장간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양복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쇠조각을 모두 들고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들로 다시 시작하시죠. 대장장이는 어린 이양복의 뜻밖의 선물을 받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불을 지피고 쇠조각을 녹여 작은 호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쇠를 사고 점차 큰 삽을 만들어 팔며 옛 살림을 되찾게 되었지요. 이양복이 한 조각씩 모은 쇠가
마침내 대장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거대한 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삼국시대를 이루었지요. 고구려의 장수왕은 나라를 넓히기 위해 백제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고 마음이 편치 못해 신하들과도 농담 한마디 없이 엄숙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수왕이 백제를 치려한다고 하자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백성들이 고생할 것이고 군량미를 마련하며 나라 살림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신하들은 먼저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도림이라는 스님이 바둑을 아주 잘 두는 것을 알고 스님을 초청했습니다. 스님과 장수왕은 함께 바둑을 두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국정을 깊이 생각하려 했지요. 바둑을 두다 잠시 멈춘 장수왕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백제를 치려 하는데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제와의 관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백제에 들어가 그 왕과 바둑을 두면서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스님은 장수왕과 함께 백제왕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옛적 백제라는 나라에 도림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 나라 고구려에서 온 인물이었지만 백제왕 앞에서는 자신을 한 수 바둑을 두는 이로 소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백제의 신하들은 도림 스님을 의심하며 말렸지만 왕은 그의 바둑 솜씨에 흠뻑 빠져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도림과 바둑판 위에서 신중하고도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도림은 늘 아슬아슬하게 패하는 듯 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둑 두는 동안 도림은 은근히 백제왕의 마음을 건드리며 말을 던졌습니다. 대왕마마 바둑판 위에 기세가 이렇듯 당당한데 어찌 나라의 형세는 이처럼 작게 보이겠습니까? 왕은 그의 말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바둑에만 몰두했지요. 그러자 도림은 다시금 조금씩 마음속 불안을 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이 작은 승부는 단지 바둑일 뿐이니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실 때는 더욱 당당하고 크나큰 계획이 필요하옵니다. 도림의 말을 들은 왕은 비로소 흥미를 갖기 시작했고 도림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고 위엄과 채통을 세워 백제의 위상을 높이시옵소서. 대왕마마께서 크고 웅장한 토목공사를 시작하신다면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을 것이며 이웃 나라들도 백제의 위세를 두려워할 것이옵니다. 이 말에 왕의 귀가 조금씩 열렸습니다. 도림은 바둑판 위에 작은 집과 큰 집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둑판 구석에 작은 집을 지어서는 강대한 상대를 이길 수 없사옵니다. 마치 대왕마마께서 가운데 크고 당당한 집을 지으셔야만 대마를 잡을 수 있듯이 나라 역시 중심을 크게 세워야 강국이 될 수 있사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는 큰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성곽과 큰 건물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그 일에 동원되어 힘겨운 노동과 무거운 세금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고 백제 내부에는 불안과 분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림은 결국 자신이 꾸민 계획이 틀어지고 있음을 직감하며 고구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백제의 상황을 알렸고 고구려 장수왕은 이때가 바로 행동할 적기라 생각하여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미 지쳐있고 배고픈 백제 군사는 싸울 힘조차 없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은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든 약한 점이 있기에 반복되는 말이나 상황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이 배움이 부족하다는 점이 마음 한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도 했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들 하지만 시기라는 것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공부는 할 마음이 생겼을 때 쉬지 않고 해야 하는데 그는 늘 내일로 미루다가 결국 나이가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학문이 깊은 양 행동했습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하면 그는 호통을 쳤습니다. 내 편지를 읽어줄 만큼 공부한 게 아니니 얼른 가거라라고. 그가 마을의 유지들과 학문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머리를 싸매며 짜증을 냈고 차라리 술 한 잔이나 하자며 대화하기를 피했습니다. 어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한 머슴이 급하게 달려와 딸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만이 몇 시에 편지가 왔습니다. 머슴은 숨을 헐떡이며 급하다고 했습니다. 선비는 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지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왜요? 무슨 일인데요? 머슴이 숨이 가쁘게 달려와 급하다고 했소. 아, 그러고 보니 딸아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나 보구려. 그러자 그는 편지를 거꾸로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딸아이가 난산을 겪고 있구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선비는 땅을 치며 애통해했고 부인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던 중 아는 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요. 따님이 쌍둥이를 낳았다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똑똑한 사람인 척했던 것이 드러난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참 잘했네. 이제 당신을 많이 공부한 선비로 알겠어. 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웃음과 함께 놀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양반님, 당신의 학식은 삶은 소가 배꼽 잡고 웃을 만큼 허술하군요. 이렇게 그 선비의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비웃거나 꾸짖는 속담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를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현실에 맞게 살아라 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이왕 선생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함으로 이름이 높았고 지저분한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서재는
언제나 정돈되어 있었고 먹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염까지도 매일 정성껏 손질하며 그의 깔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도 엄격했습니다. 부인은 이런 남편 덕분에 늘 신경이 곤두섰고 잠자리에 들 때조차 이것저것 꼼꼼하게 챙기느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루는 부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좀 적당히 하시죠. 이 정도는 대감 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너무 잔소리가 심하십니다. 이왕 선생은 부인의 말에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일에는 작은 실수도 허용될 수 없어. 눈꽃처럼 깨끗하고 완벽해야 하오. 부인은 늘 세심하게 챙겼지만 가끔 실수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왕 선생은 부인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도포, 자락이 떨어졌어. 기워두시오. 정에 들어갈 때 입을 것이니 꼭 명심하시오. 그의 신신당부에 부인의 긴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만 깜빡하고 잘못된 천으로 기워버렸습니다. 흰 도포를 빨간 헝겊으로 기운 것이었죠. 이왕 선생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도포를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감이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저게 무슨 꼴입니까? 이왕 선생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대감님께서 망령이 들었나 보. 그 순간 대감들은 손가락질하며 하얀 도포에 빨간 점이 찍힌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건은 곧 조정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왕 선생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때 중요한 재산을 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예법에 따라 제사상이 차려졌죠. 그 자리에는 이왕 선생과 그의 부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며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부인이 문득 이왕 선생에게 궁금한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에 놓인 저것은 무엇인가요? 뜻밖의 질문에 이왕 선생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예기치 않은 질문에 마음이 복잡해져 말문이 막혔던 거지요. 겉으로는 화가 나고 싶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꾹 참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인을 불러 말을 건넸습니다. 이복의 부인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 부인은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었죠. 대감적이 털이 난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왕 선생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먹는 것이다. 부인은 이 말을 마치 먹으라고 권하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사실 그 털 난 것은 바다에서 나는 먹게라는 해산물, 즉 털이 많은 게였습니다. 부인은 그냥 먹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주저없이 그것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왕 선생의 부인은 다소 성급하고 침착하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나름대로의 재치도 갖추고 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왕 선생은 글씨를 쓰기 위해 물을 찾을 때 물 항아리에서 물방울을 아주 정확히 떠서 벼루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 물방울 하나도 흩어짐 없이 정확히 맞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한편 안동 지방에서는 덤벙대는 부인을 이왕 선생 부인 같다고 빗대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철저하려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하여 낭패를 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다소 무심코 던지는 풍자였지만 동시에 차분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효종대왕과 그의 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효종은 심양에서 8년간 억류된 후 조선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의 심정을 아는지 그의 말은 압록강에 다다르자 망설임 없이 넓은 강물을 단숨에 건너 조선 땅에 닿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효종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 말이 보여준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을 배로 건너기도 힘든 상황에서 말이 효종을 태우고 직접 강을 건넜다는 것은 왕의 간절한 마음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후 효종은 그 말을 각별히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 말을 타고 동구릉을 다녀오는 길에 양주에서 말이 갑자기 죽고 말았지요. 왕이 아끼는 말이라 신하들은 쉽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하가 조심스럽게 임금에게 알렸는데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말이 죽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효종은 깊은 슬픔에 잠겨 3일간의 장례를 명령했습니다. 양주 형암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죽은 말을 정성껏 지키며 3일을 곁에서 지켰고 이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양주 형암 죽은 말 지키듯 한다는 속담이 생겼는데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끝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와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얽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깊이 존경하고 그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한 일은 정조에게 깊은 상처였죠. 임금이 된 후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가 돌보며 매일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봉이라는 관리자를 두어 사도세자의 능을 돌보게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어렵게 참봉의 자리를 얻었고 이 직책은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한가한 일이었기에 능을 깨끗이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는 정성껏 능의 잔디를 깎고 손볼 곳을 돌보며 조용히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서야 겨우 벼슬길에 오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참봉이라는 벼슬을 얻게 되었고 이 자리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할 다짐을 했다. 그러나 막상 그 벼슬 생활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가 봉직한 임금님, 특히 정조 임금님은 효성이 지극하여 저녁이 되면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아갔다. 이런 까닭에 참봉은 언제나 임금님이 무덤을 찾을지 몰라 매일같이 정장을 갖춰 입고 기다려야만 했다. 다른 능참봉들이 보통 1년에 2-3번 임금을 맞이하는 것과 달리 그는 한 달에 거의 29번씩이나 임금을 맞이해야 했다. 달의 하루하루가 거의 모두 무덤을 찾아야 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힘든 일은 물론 정조 임금님의 깊은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참봉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능을 맡은 참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런 사정을 두고 모처럼 벼슬을 얻었지만 오히려 고생만 했다는 속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한편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어느 날 남도 지방의 도절 제사를 위해 관망대를 설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곳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인근에 신속히 알리고 대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세종대왕은 나라의 안보를 위해 매우 신경 쓰고 있었으나
관망대를 설치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장소는 너무 낮거나 또는 시야를 가리는 곳이 많아 어디에 관망대를 세워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도절제사는 매우 조심스러운 직책이라 함부로 결정할 수도 없었고 결국 신하들은 명령을 받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직접 그곳을 살펴보고 적당한 장소를 정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 한때는 어떤 일도 자신 있게 해내던 그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과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하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처음에는 성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게을러지기 쉽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 시작은 열심히 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만다는 뜻이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하지만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경계의 의미였다. 이 속담은 오늘날 작심삼일이라는 말로도 전해진다. 또한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와 그의 셋째 아들 이방원의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방원은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용감하여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대담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태조는 후궁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세웠고 이방원과 본처의 자식들은 소외되었다. 이방원은 이에 크게 불만을 품고 강씨와 방석을 지지하는 신하들을 제거했다. 태조는 이에 크게 노하여 큰아들 정을 임금으로 세우고 함흥으로 물러났다. 함흥에서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이방원이 태종으로 등극하였고 태종은 아버지 태조의 마음을 돌리려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다. 그러나 태조는 이를 모두 거부하며 사신들을 처형했고 그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다. 그러자 아무도 문원사의 임무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난관 속에서도 이방원은 효심 깊은 마음으로 아버지 태조를 서울로 모셔오려 애썼다. 그러던 중 판충부사 박순이라는 신하가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외로운 자리에서도 홀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며 이방원의 효심을 돕는 역할을 맡았다. 옛날 옛적 함흥 땅에 박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미 말을 타고 먼 길을 떠나 함흥에 이르렀습니다. 박수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일부러 새끼말이 묶여있는 나무 곁에 그 말을 메어 두었습니다. 새끼말과 어미말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하여 눈물을 흘렸고 이 광경을 우연히 태조께서 보게 되셨지요. 태조는 이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곧 박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새끼말을 떼어놓으려 해도 서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박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있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태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마음속에 태종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태조와 박수는 오랜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 의지해왔습니다. 어느 날 태조와 박수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지붕 모퉁이에서 쥐 한 마리가 새끼를 껴안고 떨어질 듯 매달려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태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박수도 장기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태조에게 고백했지요.
저는 사실 차사입니다. 미물인 쥐도 부모와 자식이 저렇게 애틋한데 태조께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조는 처음엔 그 말에 노여움을 표하였으나 곧 마음의 문을 열고 박수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셨죠. 박수는 태조의 허락을 받고 곧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떠난 뒤 그를 시기하는 이들이 모략을 꾸며 그의 죽음을 청원하였습니다. 결국 박수는 용강을 건너려 했지만 병이 나서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힘겹게 발을 옮기려던 순간 쫓아온 자객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리라. 그리하여 태조는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태종 역시 박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공로를 인정해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는 태조에게 명을 받은 사신이 한번 심부름을 간 뒤로 소식이 끊긴 경우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무대를 바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는 진시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매우 많았으며 자신보다 부유하거나 오래 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항상 최고의 음식만 먹고 최고의 옷만 입어야 성이 차는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 때문에 신하들은 늘 고생을 했습니다. 진시황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이든 준비해야 했지만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로초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는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약초를 뜻합니다. 진시황은 세상에서 가장 긴 성을 쌓으라고 명령했고 그 성의 길이는 무려 10,000리에 달했습니다. 군사들은 매일 성을 쌓느라 고된 나날을 보냈고 이 성을 만리장성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진시황은 1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 황하의 물을 길어 큰 동이에 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동이는 너무 커서 10만 명이 부어도 쉽게 차지 않았습니다. 이 동이를 화수분이라 불렀는데 이는 물을 퍼도 줄어들지 않는 신비한 동이를 의미합니다. 이 화수분이라는 말은 지금도 돈을 물쓰듯 함부로 쓰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속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와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와 땅속 저승을 관리하는 염라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사라는 사신이었죠. 사신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 염라대왕에게 전달하고 사람의 목숨을 다스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저승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에 함부로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직접 명령을 받지 않고 중간 관리자인 강령이라는 인물을 통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저승사자와 강령의 모습은 늘 조심스럽고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 누구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고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도령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흔들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승의 주인 염라대왕께서 까마귀 한 마리를 불러 저승 명부를 건네며 그 명부를 강도령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까마귀는 입에 명부를 물고 강도령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명부가 날아가지 않도록 꼭 물고 가야 했기에 까마귀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 다른 까마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놈들은 왜 저렇게 떠들며 놀고 있을까? 까마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명부를 전하러 가는데 놀고 있는 다른 까마귀들이 신기해 궁금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까마귀들이 말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고소한 냄새와 먹음직스러운 모습에 까마귀도 참지 못하고 명부를 물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들 곁에 내려앉아 말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한 바람이 불어 명부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까마귀는 깜짝 놀라 명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일이라 생각한 까마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다가 결국 강도령에게 가서 염라대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부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버무렸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아무나 잡아들이라고 하셨다. 까마귀가 그렇게 말하자 강도령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저승사자들을 보내 아무거나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도 아직 죽을 때가 아닌 사람도 나이가 다 차야 할 사람도 무차별로 잡아오게 되었고 죽음의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상한 병이 돌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기억력이 약하거나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을 놀리며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까먹는다는 말과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비슷해 생긴 속담이기도 합니다. 한편 조선시대 광해군 때 이양복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리하고 재치가 뛰어난 아이였지만 어린 시절에는 방황하며 마을의 불량배를 이끄는 대장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3년 동안 큰 상을 치른 뒤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그가 살던 작은 마을에는 작은 대장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양복은 자주 그 대장간 주변에서 놀았고 공부보다는 장난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장간 주변에서 쇠조각 하나를 주워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지만 이양복은 조용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는 더욱 난폭해져 마을의 조무래기들을 모아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쇠조각을 주워 오곤 했는데 어머니는 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쇠조각이라도 언젠가는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다. 어머니의 다정한 말 때문인지 이양복은 매일 한 조각씩 쇠조각을 모으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그 당시 대장장이도 도박에 빠져 있었기에 마을은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이양복은 작은 쇠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지피고 쇠를 두드리며 묵묵히 대장간 일을 해왔지만 어느 날부터 노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즐기려던 노름이 점점 심해져 결국 대장장이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장간은 더 이상 쇠를 두드리는 소리 대신 어지러운 소리만 가득했고 그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가진 재산을 모두 잃고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후회와 절망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이미 대장간에는 쇠 한 점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지요. 이 소식을 듣고 이양복이라는 사람이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쇠조각들을 조심스레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쇠조각들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대장장이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대장장이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양복이 준 쇠조각을 불 속에 녹이며 다시 한번 대장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한 호미를 만들고 그것을 팔아 다시 쇠를 사서 조금씩 더 큰 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장장이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결국 예전의 번영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는 교훈이었지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신라라는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자신의 나라를 더욱 크게 만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백제를 공격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지요. 장수왕은 오랜 시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하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군량미를 준비하고 병사들을 동원하는 등 나라 살림이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은 장수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도림이라는 스님을 불러 장수왕과 바둑을 두게 한 것이었습니다. 바둑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해야 둘 수 있는 게임이기에 장수왕의 심신을 차분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바둑판 앞에 앉아 돌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장수왕은 잠시 바둑을 멈추고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백제를 칠 생각인데 그대의 의견은 어떠한가?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왕마마, 그 말씀은 옳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림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백제에 들어가 왕과 바둑을 두면서 나라 정세를 살피겠습니다. 백제왕은 바둑을 좋아하는 분이니 저를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림스님은 장수왕과 함께 백제로 떠났습니다. 백제에 도착한 스님은 왕을 만나 바둑을 두고자 청했고 백제왕은 스님의 명성이 높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몰래 걱정하며 백제왕에게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도림이라는 스님이 사실은 고구려의 첩자일지 모릅니다. 백제왕은 신하들의 말을 믿지 않고 도림 스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스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도림 스님은 바둑을 통해 양국의 정세를 살피며 장수왕의 마음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 속에서 한 판의 바둑이 가져다준 평온과 지혜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예적 백제라는 작은 나라의 왕과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도림은
왕과 바둑을 두면서 나라의 미래를 조심스레 염려했고, 여러 차례 신하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알리려 했지만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에만 몰두하는 왕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도림은 매번 조심스럽게 한 수 한 수를 두며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당신의 바둑 솜씨는 정말 뛰어나십니다. 그러나 이 작은 백제 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야망이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왕께서 더 넓고 큰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왕은 듣는 듯 마는 듯 오직 바둑에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도림은 다시금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하, 지금 우리가 두는 바둑은 겨우 조그만 구석에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즉 대왕 마마께서는 넓은 판 중앙에 큰 집을 세우고 계시옵니다. 그 큰 집을 넘지 못하면 결국은 지고 마는 법입니다. 도림의 말에 왕도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백제 한가운데에 웅장한 집을 지어 대왕마마의 기세를 꺾어야 하겠구나. 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림의 거듭된 권유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제에서는 큰 토목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위신과 채통을 세우기 위해 웅장한 건축물을 짓기로 하였고, 백성들은 힘든 노역에 나섰으며 세금은 끊임없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떠나갔고 신하들의 원망 섞인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라 안에는 무거운 숨결과 고요한 불만이 감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리하게 감지한 도림은 결국 백제를 떠나 고구려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이 사정을 전하자 장수왕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는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백제의 군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고 배고픔에 시달려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구려의 군대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도림과 백제왕의 끈질긴 바둑놀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아무리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딘가 약한 구석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외형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경우의 수를 미리 생각하며 실패를 줄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사람 마음과 세상 이치를 배우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옛날 어느 한 조용한 마을에 배우지 못한 사람이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마치 이 마을의 주인인 양태도가 거만했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길 저 양반은 문과 시험에서 장원 급제까지 했단다. 이제야 우리 마을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왔구나 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도 많고 권력도 대단했으며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감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배우지 못한 무식함 때문에 결국 큰 실수를 할까봐 조마조마했던 것입니다. 가끔은 어린 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배움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늘 남들 앞에서는 학식이 풍부한 양 으스대곤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편지를 읽어달라 하면 이봐, 내가 너희를 위해 글 공부한 줄 아느냐. 얼른 가라 하고는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이 그와 함께 학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면 머리가 아프다며 회피하고 술 한 잔이나 하자고 하면서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강한 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머슴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편지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마니메이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의 행동이 너무 급해서 주인은 급히 편지를 열어보았지만 글을 알지 못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머슴이 급하다고 했어. 글쎄요, 딸 아이의 해산일이 오늘인가 봐요. 그러자 그는 편지를 거꾸로 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단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주인은 땅을 치며 슬피 울었고 부인도 함께 흐느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쁜 소식이네. 따님이 쌍둥이를 낳았다 하더구먼.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뽐내던 학식이 모두 들통난 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그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으니 우리가 어리석었네 하며 너그러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양반을 두고 한편으로는 놀리고 한편으로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의 지식은 소가 웃다가 배꼽이 터질 만하네. 이렇게 해서 소가 웃다가 배꼽이 터진다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속담은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 쓰이며 자신의 분수에 맞게 겸손히 행동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함으로 유명했지요. 주변이 조금이라도 어지러워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자신의 서재는 항상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먹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조차 절대 허락하지 않았으며 수염 하나하나까지도 항상 단정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의 부인에게도 매우 엄격했습니다. 부인은 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었지요. 부인은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잠들기 전에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는 늘 세심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라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부인은 그에 지쳐 제발 좀 적당히 하세요 라고 여러 번 간청했지만 이왕 선생의 성격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남편을 공경하며 참아냈죠. 이왕 선생은 부인에게 맡긴 일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요구는 언제나 완벽함을 향하고 있었고 부인은 때때로 지나치게 꼼꼼해지다 보니 오히려 작은 실수를 저지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왕 선생은 부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포자락이 해졌으니 반드시 잘 꿰매 두어라. 조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입을 것이니 그 점을 명심하거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부인은 더욱 긴장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흰 도포를 빨간 헝겊으로 꿰맨 것입니다. 이왕 선생은 도무 아무 의심 없이 그 도포를 입고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신들이 그것을 보고는 놀라며 물었죠. 이대감,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왜 도포에 붉은 점이 있어? 이에 이왕 선생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이제 망령이 들었소. 하지만 사실 그는 빨간 헝겊으로 꿰맨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로 조정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이왕 선생은 엄격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자리에서도 부인과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부인이 저것은 무엇이오? 라고 묻자 이왕 선생은 황당한 질문에 말문이 막혔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부인을 불러 이복에 무슨 말을 하였는가? 라고 물었지요. 부인은 다시 저기 털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라고 물었고 이왕 선생은 조용히 먹게 해산물의 일종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그 말을 먹으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보면 이왕 선생 부인은 다소 조심성이 부족하고 침착하지 못한 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재치와 능력도 없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왕 선생이 글씨를 쓰려고 물을 찾으면 부인은 물 항아리에 정확하게 한 방울도 흩뜨리지 않고 물을 따르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속담은 안동 지방에서 사용되며 이왕 선생 부인 같다는 표현은 어리석고 덤벙대는 부인을 빗대는 말입니다. 항상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저질러 곤란을 겪는다는 뜻이지요. 옛날 어느 시절 조선의 효종 대왕께서 청나라 심양에 8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들뜬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왕을 태운 말이 압록강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말은 마치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한 번에 강물을 헤치며 힘차게 건너 조선 땅에 닿았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고향과 주인을 향한 그리움은 누구 못지않게 깊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효종은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기도 힘든 넓은 강을 말이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대왕의 간절한 귀향 의지가 말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말은 효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왕의 은혜 속에서 잘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종이 그 말을 타고 동구릉에 다녀온 후 강화도로 보내던 길에 양주 근처에서 말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금께서 가장 사랑하던 말이었기에 그 사실을 곧바로 신하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속으로 깊은 슬픔을 삼키셨습니다. 신하 신나는 말을 돌려보내며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벌써 사흘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며 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효종은 말이 죽었음을 직감하고 큰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그는 3일간의 장례를 치를 것을 명령했고 양주의 형암 또한 임금님의 사랑을 받던 말인 만큼 마음대로 손댈 수 없어 오직 임금의 지시만 기다리며 꼬박 3일 동안 말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엄격히 보호하며 정성껏 장례를 치르던 이 일화는 후에
양주 형암 죽은 말 지키듯 한다라는 속담으로 남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지킨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는 지극한 효심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요. 그 참혹한 광경을 가까이서 목격한 정조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즉위한 후에는 아버지의 묘를 가까이 모시고 매일같이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바쁜 일정 탓에 늘 묘를 방문할 수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깊은 아쉬움과 불효의 감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조는 효심 깊은 뜻을 담아 묘를 돌보는 참봉을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가난한 선비가 어렵게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참봉은 비록 높은 관직도 아니고 큰 권한도 없었지만 사도세자의 묘를 정성껏 돌보는 일이 그의 몫이었습니다. 해마다 몇 번 잔디를 깎고 묘 주변을 손질하는 일이 전부였기에 한가한 직업이었죠. 그러나 참봉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누구보다 정성껏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매번 예고 없이 아버지의 묘를 방문했고 저녁 무렵이면 손수 음식을 준비해 직접 찾아오곤 했습니다. 참봉은 언제 임금이 올지 모르기에 늘 단정한 차림으로 정장을 갖추고 기다려야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참봉은 늘 긴장하며 임금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옛날 어느 시대 왕의 무덤을 지키는 능참봉이라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보통 능참봉이라면 1년에 겨우 2~3번 임금님을 뵈는 일이었지만 이 특별한 능참봉은 한 달 동안 무려 29번이나 임금님을 맞이해야 했지요. 한 달이 되게 30날인 것을 생각하면 거의 매일 왕의 능을 찾아뵌 셈이었습니다. 물론 이처럼 힘든 일정은 정조 임금님의 깊은 효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정성껏 지키길 바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효성,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맡은 능참봉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능참봉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된 임무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 달에 29번이나 임금을 맞이한다는 말이 속담으로 생겨났습니다. 이 속담은 어렵게 얻은 벼슬자리라도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는지,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표현하는 데 쓰였지요. 조선시대를 지나 고려 때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고려의 궁사들이 평안남도에서 도절이라는 지역을 지키기 위한 망대를 설치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임금 세종대왕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었기에 관망대를 어디에 설지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망대를 세울 만한 장소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은 시야가 너무 탁 트여 위험하고 또 다른 곳은 나무나 지형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요. 도절 제사는 너무 신중해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어느 곳에도 망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런 상황에 몹시 답답해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신하에게 명했습니다. 그대가 직접 가서 두 곳을 살펴보고 가장 적당한 곳을 정해 망대를 세우도록 하게. 이 명을 받은 신하는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신하들도 도절 제사가 겪는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세종대왕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고 과거의 젊고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왕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책임감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훈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근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태만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또한 그런 약점이 있다. 그래서 고려궁사 3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니란다. 여기서 고려궁사 3일이라는 속담은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낸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는 굳은 결심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가 약해져 중간에 멈추거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교훈이 담겨 있죠. 비슷한 의미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마음먹은 일이 3일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참고 견디는 힘이 부족해 처음에 세운 계획을 자주 바꾸거나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로는 조선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울 때 여러 아들을 두었지만 가장 총애한 후비 강씨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방원은 셋째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용맹스러웠으며 맨손으로 호랑이를 제압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태조는 강씨의 아들만 편애했고 이방원과 다른 아들들은 소외시켰습니다. 이방원은 그런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강씨와 방석을 보호하는 정도전 등을 없애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조는 크게 노해 큰 아들 정종을 왕위에 앉히고 자신은 함흥으로 물러났습니다. 함흥에서 기회를 엿보던 태조는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방원은 그 사이에도 권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달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문안 사절을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태조는 이 사절들을 모두 잡아들이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퍼져서 아무도 감히 태조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태종 이방원은 몹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를 그냥 멀리 두기엔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데 효심이 깊었던 태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직접 서울로 모시고 오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태종의 심정을 잘 아는 충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수라는 신하였는데 그는 판충주부라는 관직을 맡고 있었고 홀로 어린 새끼말과 어미말을 데리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함흥에 도착한 박수는 일부러 새끼말을 나무에 묶어두고 어미말에 올라 태조를 찾아갔습니다. 어미말은 새끼말이 묶여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태조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어찌 된 일인지 저 말들이 저러는가. 박수는 태조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새끼말을 떼어 놓으려 하였으나 어미말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작은 짐승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깊은 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들은 태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태조는 박수를 곁에 두고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조와 박수가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한 마리 쥐가 새끼를 안고 지붕 모퉁이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쥐는 새끼를 놓지 않고 서로를 꼭 붙잡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박수는 자리를 제쳐놓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태조에게 간청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사실 문안사절로 왔습니다만 이렇게 작은 미물인 쥐조차도 부모와 자식 간에 깊은 사랑이 있나이다. 태조께서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종을 생각하며 박수가 이처럼 애절하게 호소하자 태조는 한동안 크게 노했지만 곧 그의 높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조는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박수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났습니다. 그러나 태조를 따르던 몇몇 신하들이 박수를 시기하며 모함했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신하들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박수가 용은 강을 무사히 건너면 살려주고 건너지 못하면 죽일 것이다. 태조는 그 시간이면 박수가 반드시 강을 건널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수는 병에 걸려 중도에서 쉬게 되었고 겨우 힘을 내 한쪽 발을 배에 올리려는 순간 뒤쫓아온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몹시 애석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한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 그리고 태조는 깊은 슬픔을 안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종은 박수의 죽음을 듣고 그가 남긴 공적을 기리기 위해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박수는 아버지 태조의 마음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한 충신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함흥사절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태조에게 문안을 갖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절을 일컫는 말이 되었는데 결국 함흥으로 간 사람이 모두 죽거나 소식이 끊긴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한번 심부름을 갔다가 소식이 없다고 할 때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